22대 국 개원했을 때 네. 이런 식의 청문회가 가능하리라고 상상을 못해서인지 이분들 너무 일찍 보는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저도 생각보다. 생각도 그래요. 이번 주 금요일에 그런데 또 선뜻 나오겠다고 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았고. 많아요. 네, 지금 확인된 것만 우리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나온다고 했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나온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문제의 핵심인 그 누구야 임성근 전 사단장 네. 나온다고 했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나온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 최해병의 직속 상관이었던 네, 그 대대장. 대대장도 나오겠다고 네.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2명을 증인 요청했는데 네. 벌써 반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태도를 잘 보시라.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사위에서 이제 갑자기 하는 청문회라 가지고 의원들이 준비는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많이 이렇게 좀 코칭을, 해드리고 예. 있는 건데 네. 그 단독 기사 욕심내지 말고 차이를 부각시키고 선명화하는 거다. 이게 이 청문회의 목적이다. 그죠? 나중에 특검으로 가기 위한 네. 발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하면 마음도 편하고 또 이게 목적이 분명함으로써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저는 진짜 중요한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번에 여당이 불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당 네. 입장에서는 사실 방어 차원에서라도 들어오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완전히 뚫리는 상황에서 발언 수도 곱하기 2예요. 왜냐하면은 여당 목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한 네. 바퀴 그러니까 최소한 곱하기 2배 정도는 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력도 중요한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준비 별로 안 돼 있다고 걱정하셨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큰일입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숙지하고 내용을. 공부를 하고 사실관계 틀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욕심내서 한 건 하려고 개인 플레이 하지 말고 저는 그 민주당 혹은 또 다른 정당들하고 다 힘을 합쳐가지고 집단 플레이를 해야 된다. 그 의원님이 그 증인들의 결국은 진술들을 비교 대조하다 보면 그 차이에 의해서 특검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박정훈 대령을 제외하고 누군가는 또 국민 앞에서 마음이 풀려서 뚝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혹시 그런 후보군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혹시? 아니 아직까지 권력이 3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질서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만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6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이 청문회 끝나면 열흘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또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고위공직자입니다. 일단은 더 이상 국방부 통제를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 이제 내가 보기엔 유재은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또 우리가 모르는 많은 기록을 남겨놨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위증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의 나의 어떤 그 자질의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밝힐 수 있는 건 밝힐 수 있는 대로 아닌 건 아닌 대로 해가지고 조금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정종범 김경환 사령관이 아직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해병대는 회피 전략으로 일관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청문회가 일종의 이제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과 이 수사 외압의 사건의 실체를 여는 단초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청문회를 한번 하면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전국에 다 생방송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유튜브들 다 생방송을 하고 그러면 이걸 본 국민들이 기함을 하겠죠. 그러면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된다. 국정조사에 대한 요구가 청문회로는 안 된다. 청문회로는 안 된다. 이거 며칠 날 잡아가지고 싹 다 불러가지고 국정조사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지체 없이 저는 우원식 의장이 국정조사는 대통령의 거부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국회 고유의. 네, 국회 고유의 네. 권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저는 할 거라고 보고요. 청문회 넘어 국정조사, 국정조사 넘어 특검 이렇게 있고 특검을 이 가운데 특검을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곤두박질. 물론 그땐 또 무슨 석유 아닌 또 무슨 뭘 던질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운명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법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유재은 관리관이 대통령실에 있는 그 이시원 네. 전 공직기관 비서관과
통화만 주고받은 걸로 알았는데 8월 2일 날 통화가 시도되고 난 이후에 3일부터 그 올해 1월까지 그 수개월이긴 한 수개월에 네. 걸쳐서 10여 차례 정도 네. 대면 보고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대면 보고는 그 심각한 거 이건 아닌가요? 통화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 왜냐면 네. 대면 보고라는 거는 그냥 얼굴 보고 차 한잔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 국방부가 대통령이 사람을 만난다. 뭐 종이 쪼가리 하나 만들어 갔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만들어놨을 굉장히 거예요. 큰 지침도 발화점 아닙니까? 받고, 예. 지침도 아니 받고. 그리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네. 왜 대통령실의 공직기관 비서관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면 보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있습니까?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은 장관의 법무참모거든요. 그러면 장관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의 골간상 이게 체계에 전혀 관계가 없는 부서 아닙니까? 네? 그렇죠. 대면 보고를 할 이유가 없는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말씀대로라도 장관의 법무참모와 네. 대통령의 법무참모가 만났네요. 그렇죠? 그 장관하고 대통령은 또 앞에 통화를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구려도 너무 구려서 뭐 8월 2일 날 전화한 거 뭐 사법 정책 토론을 하려고 전화했다 그러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요? 아주 뭐 이런 개소리가 다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너무나 흔적이 많아가지고 이건 이제 도저히 그 감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nan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최혜병 특검 다시 얘기를 좀 해보면은 특검법도 굉장히 강력해졌더라고요. 21대 국회 때랑 비교를 해보니까 일단 내용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형태예요. 그 경북경찰청 수사, 그 최혜병의 억울한 죽음을 가리는 문제, 그리고 지금 공수처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지지부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뿐만 아니고 항명죄로 재판받고 있는 군사법원 사건에 심지어 공소 취소까지 가능한 권한을 줬던데 굉장히 강력한 특검입니다. 이번 특검 보니까. 굉장히 네. 강력합니다. 그런데 자 1차적으로 시나리오는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쯤 권력에서는 특히 임성근 사단장이나 이종섭 장관한테 국회의원들한테 강하게 대처하라는 주문이 내려갈 겁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단독인데 그동안 못 들었던 얘기예요. 잠깐 딴 생각이 아니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이 청문회에서 그거가 어디서 내려간 거예요? 용산에서? 아니, 당연하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이 주문했다는 거네. 청문회에 참석해서 강력하게 임성근 강력하게 사단장한테. 대응해라. 네. 국회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라. 이건 나쁜 이종섭- 정치다. 다짜고짜 이렇게 밀어붙여라. 오, 나쁜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개길 거라고 이번에. 임성근, 이종섭. 두 분 다. 상당히 길 거예요. 근데 유재훈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국회하고 뭐 한번 맞짱 뜨겠다는 네. 투로 나오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미 언론에 밝혀진 진실도 부인할 겁니다. 나온 내용들도 그러니까 그럼 위증죄로 처벌받지 현장에서의 않나요? 분위기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 너무 위증을 많이 해서 기왕에 받을 거 다 같이. 아니 작년에 통화한 적 없다 그랬는데 통화 기록 수도 없이 나온 게 한두 건입니까 지금? 그러네요. 대통령실하고 뭐 통화한 적 없다 그랬는데 대통령 비서관 있지 뭐 또 저기 임종등 뭐 거기에다 대통령 주변까지 다 그 뭐 경호처장도 나오고 별하별 사람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한 거는 위증의 혐의가 짙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부르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더 당당해져요 보통. 원래 너무 제일 당당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신중해요. 내일 최혜병 특검 입법청문회가 드디어 법사에 열립니다. 됐어 이제. 근데 청문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통화 기록이 나왔다고 해요. 됐어. 그러니까 지난 여름 하계휴가를 떠난 날 바로 8월 2일인데 오후 1시 25분에 임기훈 당시의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얼마나 통화했냐? 4분 51초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휴관데도. 그게 어떤 직후냐? 당시 해병대 수사단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라고 그걸 경북경찰에 송부한 다음에 이런 전화가 오고 갔다는 것이고 또 공교로운 점은 이종섭 당시의 국방부 장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통화하기 전에 3차례 이미 통화를 마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나오면 대통령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선은 제가 여기서 좀 몇 개 짚고 싶은 게 있는데 수사 외압은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범죄죠? 당연히 범죄잖아요. 그렇죠. 이걸 먼저 좀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된다고 범죄죠. 자꾸. 이제는 경로도 정당화해. 뭐 정당할 수 있다고 칩시다. 네. 전화한 것도 정당화해. 외압도 정당화시키더라고.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니까 한마디 할 수 있다. 교통정리한 거다 뭐 이런 정말 우리 얘기를 국민의힘이 거기까지는 안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전 일단 대통령이 수사 업무에 개입한 정황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건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수사선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고요. 두 가지가 문제인데 7월 31일에 일단은 대통령이 그 수보회의 때 그때 이제 화를 내면서 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최혜병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대통령이 방해했다라는 게 첫 번째, 그 진실이 안 밝혀지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또 하나는 그 방해가 외압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건데 외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록을 회수해 오는 거예요. 기록을 경북경찰청의 군사법원법 228조 3항에 의해서 넘어간 기록을 갑자기 검찰단이 가서 갖고 오는데 그렇지. 어떻게 갖고 오죠?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데 공무원이 일을 한다? 이거 행정법률주의에 위반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행정부는 법이 없으면 권한이 없고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법 없는데 지시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회수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다라는 거를 전 내일 이제 따져봐야 되는 네. 것이고, 두 번째는 법을 지키고 엄정하게 수사를 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보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협박이 들어갔다는 건데 이거는 조직적으로 한 개인의 인권을 탄압한 거예요. 그리고 법을 지키는 박정훈 대령에게 훈장을 줘도 모자른데 영장을 보내가지고 그렇지. 거의 인신 구속까지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 명언 있잖아요. 이분이 명언이 많아요. 네. 2016년도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어디 설렁탕 먹으러 가는 복장 입고 가면서 어떤 기자분이 따라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검찰이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요렇게 딱 얘기해요. 네. 이거 완전히 깡패짓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깡패지 보복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깡패짓 한 거 요거에 대해서 진실이 다 밝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청문회 핵심입니다, 요 두 가지. 또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야?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아까 국방비서관에 전화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국방비서관도 또 순차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어디다 걸었냐? 이날 콜센터. 국방부에 전화를 걸어요. 유재현 네. 법무관리관한 전화를 걸어가지고 통화한 내역이 나왔고, 또 유재현 관리관이 어디다 전화했냐? 경찰청. 경북경찰청에 전화해서 사건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통화를 한 겁니다. 이게 대통령실에 움직이고 그 이후에 국방부 선단식으로 그 밑에 경찰청까지 반응하는 연쇄적인. 아니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 생각나는 게, 아니 대통령이 법 위에 있습니까? 그냥 법이 없어도 막 시켜요? 근데 전 더 기가 막힌 거는 대통령이 그렇게 시켰다고 칩시다. 근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전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내일 와서 이거 다 소명을 해야 될 것이고, 경북경찰청도요. 이렇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를 당한 거거든요. 누구라도 와서 공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 뭐 위계에 의하든 위력에 의하든 공무집행 방해인데 기록 껴안고 죽어서라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어떻게 국방부 검찰단에서 힘으로 뺏었든지 속여서 뺏었든지 뺏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법에 없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저는 경찰도 이거 나사가 풀려도 너무 풀렸다. 대통령이 또 예. 누구랑 통화했나 봤더니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과 통화를 그 했는데, 정치인 출신. 왜냐면 예. 우리 장관이 당시 어디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통화를 했단 야. 말이야. 근데 이분하고 통화를 했다. 야. 장관 없으면 누가 왕입니까? 차관이 왕이잖아요. 직무대리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 통화를 했다는 것이고, 결국 이런 게 뭐냐? 원래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장관과 통화한 것은 군사적인 여러 가지 방산 수출 현안 논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통화한 거 나왔죠? 차관 통화한 거 나왔다. 그러면 그 명목 자체, 설명했던 해명 자체가 논거가 좀 흔들리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요거를 정확히 짚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범행 초기부터 아마 제 방송 보려면 증거 남아 있는데 제가 초기부터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핵심이 누구냐? 전 신범철 차관을 봐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범철 차관. 저랑 같은 신신 아니지만 네. 신범철 차관. 왜 그러냐? 이 법무관리관이라는 직제를 보시면, 국방부 직제에 관한 규정을 보면 법무관리관이 장관을 보좌할 것 같죠?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차관을 보좌한다라고 돼 있어요. 법무관리관이 유재은이 신범철을 보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 고리를 딱 발견한 다음에 이거 장관은 외국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통화 기록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야 그럼 장관이 비어 있으니까 차관이 이 당시에 이제 조율을 했겠다, 코디네이터를 했겠다, 요렇게 생각하면서 당시에 신범철 차관 수사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분이 선거를 나가니까 수사가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선거도 떨어졌고 민간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신범철 차관, 대통령이 또 전화도 넣었더만요. 맞아요. 네. 완벽합니다. 저 신범철 차관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유재현 관리관이 어떤 지시를 받아서 직속 상관이니까 여기가 저는 이 모든 고리를 푸는 제일 핵심 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범철 차관이, 이종섭 장관은 군인 출신이고 아는 인맥도 별로 없어요. 뭐 알아봤자 김용현
그 경호처장 정도 아는 거예요. 인맥이 좁은데 이 신범철 차관은 이쪽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정치인이다 보니까 안보실에도 아는 사람이 있어, 행정관도 알아, 국방부, 검찰단, 또 경찰, 이 코디네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범철 차관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여기를 수사하면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이게 핵심골이다. 근데 요즘에 전화 기록이 나오니까 너무 저도 기쁜 거예요. 아, 이게 뒷받침이 되는구나. 네.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구나. 근데 여기 말했던 예. 그 중요하게 얘기했던 신범철 차관과 통화한 사람 중에 또 중요한 사람이 하나 또 누가 나오죠. 있습니까? 이시원 전 대통령실 봐봐. 공직기강 다 나오잖아요. 비서관이 여기 다 나온다. 여기. 신범철 차관과 통화를 했고 이 공직기강 비서관 어떤 사람입니까? 출신이 어디죠? 검찰 아니요? 검찰이잖아. 그 대통령과 굉장히 문제 가까운 있으면 사이로 검찰 알고 검찰이야. 모를 때 검찰 찍으면 돼. 생각하면 돼, 다 그냥. 검찰입니다. 근데 이분이 유재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했고 예. 신범철 차관하고도 했고 야.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도 했다는 겁니다. 그 심지어는 8월 2일부터 야. 9일까지 여러 가지 회수로 바쁘게 돌아가던 시기에 유재은 국방부에 있는 관리관과는 몇 차례 통화한 줄 아십니까? 몇 차례? 5차례 통화했다. 아니 앵커님 저 네. 궁금한 게 도대체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뭔 일이 있었길래 그날 우리 잼버리 했던 때거든요. 8월 2일이 잼버리 개영식 할 때인데 뭔 일이 있었길래 전화를 무슨 콜센터에 뭐예요? 전화를 어떻게 이렇게 수십 통 수백 통을 합니까? 이게 정말 기지국이 그날 불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 장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통령, 진짜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다 보니까 전화를 그것도 개인 사적인 폰으로 전화를 한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런 전화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유, 안타까우지만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돼도 못 받아요. 직통 전화, 직통 전화. 아니 제가 안 네. 그래도 이거를 보면서 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진짜 열심히 일했구나. 그러니까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착한 일에는 네. 게으르고 나쁜 일에만 부지런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무슨 네. 뭐 예산 하나 달라면 물론 그렇게 하긴 해요. 네. 과장한테도 전화하고 그렇죠. 국장한테도 전화하고 열심히 하시는 거고. 장관한테도 그거 착한 일 전화하고 하신 이렇게 거고. 네. 다 하죠. 근데 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정말 절실했나 보다. 이 범행이잖아, 범행. 왜 이렇게 봐봐요. 예산 따로 간다. 목적과 필요가 그러니까. 있을 때만 이렇게 전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맞잖아요. 오늘도 슈퍼챗 들어오니까 우리 열심히 하잖아. 혼신을 나잖아요. 거의 오늘은 투혼 수준이야. 투혼인데. 아 진짜 이게 너무 아니 근데 그래서 신기한 네. 거죠.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경로로 이게 다 설명이 되나? 그 목적이 그냥 왜 그랬을까? 임성근 누구기 어떤 그러니까 관계고 존재길래 본인에게 친척인가?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결국 대통령의 개인 폰 통화 내역이 전부 다 공개된 게 아닌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우리 박정훈 대령의 재판에서 통화 내역 조회를 해달라는 재판부에 대한 요구가 있었잖아요. 만약 그게 나온다, 뭘 봐야 되냐? 저는 그 아까 말한 대로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를 걸기 전에 누가 대통령과 통화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그 전통화. 전통화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날 8월 2일부터 하계 휴가를 떠난다 공표를 해놨기 때문에 집무실엔 출근을 안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분명히 그 뭔가 그 사건을 보냈다라는 걸 알게 된 경위 임성근이 거길 갔다. 누군가가 억울하게 구명을 했다면 그 시점에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장관과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아니 해보는 그러니까 겁니다. 요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수사는 한다라고 말은 잘해. 말은 잘하는데 행동을 안 해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수사의 ABC가 뭡니까?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압수수색,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란 박스 다 들고 가가지고 들고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중차대한 국기문란 범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그 범행에 쓰였다라는 그 핸드폰은 행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있는 거야, 그게 지금 버렸는지 아니면 아직도 쓰고 있는지 왜 이걸 안 하느냐? 공수처가요 영장 청구권 있습니다. 거기도 검사예요. 검사가 영장 청구 있거든요. 네. 공수처 검사가 영장 청구서 15분이면 씁니다. 써가지고 판사한테 내면요. 판사가 100% 이거 발부를 해요. 왜냐면 핵심 증거니까 발부를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법사위 현안 보도가 있어서 제가 좀 전해드리면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분은 이제 증인 선서를 하신 분이죠. 이분이 해병대 수사단의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 기록을 경북 경찰청에 이첩한 날에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경북 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당일에 이첩한 당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도로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위에 대해서 경북 경찰청에서 쉽게 얘기하면 유재현 관리관한테 연락이 갈 거란 연락을 본인은 정작 군의 주체로서 모르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먼저 언지를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입니다. 그 사이에 그게 그동안에 알려졌던 게 그게 있었어요. 이시영 공직기관 비서관이 경북청에 있는 관계자하고 직접 통화한 기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왜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나섰는지도 말씀드려야 되겠다. 공직기관 비서관실이잖아요. 그러면은 경찰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경찰국하고 연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군 라인이 그동안에 계속 움직였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안보실 계속 움직이다가 갑자기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짠 하고 등장한 이유는 경찰을 움직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시원 비서관이 경찰 쪽에 연락을 하고 자 이거 되찾아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찰에서 아니 공문 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가져가려면 공식적으로 접수를 하고 그러면은 다시 돼가져갈 거면 이첩하려면 공식 공문이 접수가 돼야 이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낼름 가져가게 해주는 것도 웃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지금 유재원 법무관리관 얘기로는 내가 가기 전에 이미 다 결정돼 있었어요. 책임회피성 발언으로도 보이지만 그 전에 공직관 비서관실 통해서 경찰 라인들한테 돼가져갈 거니까 공식 접수를 치지 마 이런 얘기까지 다 나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공직관 비서관실을 움직일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군 라인이면은 국가안보실이 움직여가지고 국방부 처리하면 장관한테 되는 건데, 처리하는 네. 거는 공식적인 어떤 처리 절차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나섰다는 얘기는 이거는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얘기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간접적으로 시인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저희는 그러니까 국방비서관이 이 업무에 끼는 거는 그래 10분 양보해서 그렇죠. 된다고 봤는데 공직기강 비서관이 왜 이 전화를 통을 들고 나서 가지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야 했는지를 너무너무나 궁금해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일종의 작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종섭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라고는 얘기했는데 이첩된 거를 회수했다. 내가 회수하라고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거는 그럼 이제- 신범철 차관이 했다 했을 이 가능성이 얘기랑 높다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맞는 거 이게 아닙니까? 다 그 8월 2일이란 말이에요. 네. 8월 2일 날 대통령 전화 받고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7월 31일 날. 네. 근데 김기환이 말을 안 들었어. 그러니까 확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기환이 안 되는 거고 해병대 사령관 그러니까 다 안 거야. 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한테 바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이 수사 개입을 하게 되잖아. 그거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김기환 사령관을 통해서 국가안보실에서 계속 김기환 사령관한테 압력을 넣은 거예요. 네. 넣어서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니까 김기환 사령관이 막 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전전긍긍 하다가 해병대 수사관이 사령관님 직권남용입니다. 그 다음에 저 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이첩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첩한 거예요. 네. 그리고 언론 브리핑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딱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8월 2일 날 국방부 장관한테 연락하면서 하지 마. 그러고 난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모질라가지고 뭐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그다음에 신범철 차관 다 관계자들한테 대통령이 직접 다 전화해가지고 다 바꿔놨죠. 네. 그리고 그거 이첩돼 있는 거 다시 되가져오기 위해서 공직관 비서관실이 나섰죠. 그다음에 그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또 움직였죠. 국가안보실도 움직여가지고 갔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이첩했다고 했을 때 그때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박정훈 대령 항명죄로 바로 군 검찰이 나서가지고 기소를 해버린단 다음 말이에요. 날 압수수색했잖아요. 8월 2일 다음에 3일에. 그러니까 8월 2일 날 네. 항명죄로 기소해 이렇게 누군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종섭이 안 했으면 대통령밖에 할 사람이 없어. 지금 이렇게 했단 얘기야. 그 연결고리 증언들을 모아 보면 네. 대통령실이 뭔가 좀 긴밀하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 2일이란 날은 대통령이 집무실에 출근한 날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근처에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전화로 개인 폰으로 이렇게 연락하는 상황들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 참모들이 이렇게 정말 정교하게 움직이고 여러 군데 전화했다는 거는 이거는 근무했던 경험에 비쳤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국방 안보 라인이 아니라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이시원 비서관을 이시원 비서관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시원이 누구예요? 이시원 서초동에서 같이 넘어온 사람이잖아요. 네, 지금 검사 출신이죠. 그렇죠. 네. 22년도 바로 이제 그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3인방 있었어요. 네. 검사 출신 3인방 주진우, 이시원, 이현모 이 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명 중에 한 명 가장 자신의 의중을 잘 알고 자신의 의중을 충성스럽게 잘
수행할 분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업무랑 무관하게. 근데 뭐 공직기강 비서관이 뭐 전체 업무적으로 뭐 이제 아니라고 그러니까 모든 업무랑 다 연결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찰 뭐 이런 업무랑 연관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은 애초부터 이시원을 그 선택한 것부터 뭔가 이제 항명죄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라인들의 불신을 받은 것 같네요, 대통령. 하나도 아니, 궁금한 사정기관을 거는, 움직일 그렇네요. 공직기관 예. 비서관실밖에 없으니까.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여기 보니까 통화 기록 내용을 보면은 국방비서관하고 공직기관 비서관이 많이 통화한 게 나와 있어요. 그 사건 즈음에 네. 비서관끼리 이렇게 전화로 통화하는 경우가 원래 흔한 일이에요. 어떤 겁니까? 예. 비서관끼리는 흔하고 사실은 이제 네. 공직기관 비서관 일은 업무적으로 그러니까 부처 업무나 이런 거랑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감찰 업무 뭐 공직기관 관련된 거 하는 거니까 여기에 관련돼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누구누구 했는데 여기 지금 민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무슨 뭐 누구를 만났는데 뇌물을 만났다더라. 아니면은 뭐 사소한 거는 근태가 너무 안 좋아. 출퇴근 너무 왔고 뭐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이런 거 이제 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큰 틀에서 보면은 뭐 아예 이제 업무 연관성이 아예 없다라고는 할 네. 수는 없지만 근데 뭐 법무관리관 전화하고 뭐 경찰청 그러니까 전화하고 국방부에 전화하고 경찰청 이거는 이상하죠. 이상한 거죠. 엄청나게 예.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가운데 청문회 증언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심야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청문회장 결국은 안 들어왔습니다. 안 근데 왔죠. 손익 계산을 해보면 지금 오늘 돌아가는 걸 보니까 국민의힘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후회하죠. 네. 계속 이렇게 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글쎄 대통령이 똘똘 뭉치자고 하니까 똘똘 뭉쳐서 대통령 부부 방어에 온 신경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방어를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민주당 의원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방어해주고 변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야 맞아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문회 때 한쪽에서는 막 추궁하면 다른 한쪽에서 막 방어해줘야 그러니까, 되는데 네. 지금 방어해줄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맞아요. 상황이니까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야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방어가 그 생각할 거예요. 방어라는 게 이제 말로 방어해 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방어도 있어요. 네. 시간을 주는 거지. 네, 쓸데없이 그냥 싸우는 거예요. 맞아요. 야당 그렇지. 의원이랑 싸가지고 그냥 그만하세요! 그래서 나가세요, 사퇴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서로 네. 싸워가지고 이제 그냥 파토시키는 거. 정회하고 막 이런 정해시키고 건데. 그리고 뭐 작년에 뭐 우리 김행 여가부 장관 청문회 할 때는 막 그 여당 의원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 한마디로 증인 참고인 그 청문회 대상이죠. 맞아, 예. 김행이 그냥 갑자기 같이 나갔잖아요. 주행랑 하셨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막 그렇게 이제 방어할 뭔가 이 카드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그거 하나도 못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정청래 위원장이 이시연 10분 나가라고 했는데 네. 이거 그냥 1시간, 2시간 벌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있었으면. 못해. 이거 다 못하는 예. 거예요. 그 말렸어. 뛰쳐나가는 거지 청문회. 그렇죠. 아니 아니, 오늘 임성근도 아까 10분 퇴장했어요. 임성근도. 똑같이. 예. 축구로 치면은 거의 수비수 없이 하는 축구가 그렇죠. 그러니까 마구 쏘는 거지 뭐. 파상 예. 공세고 골키퍼만 지금 죽어나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직접 대화했다 그러면은 이제 군인 복무 규율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라서 전원의 형식으로 네.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다른 방송에서 청문회 전날 영상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근데 모든 걸 다 내려놔라. 마음을 비우고 오로지 국민만 믿고 내일 마음 강하게 나간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지워라. 자신이 해병대 몸담은 조직에 치부를 얘기해야 된다는 네. 곤혹스러움. 이거는 누구도 이해를 못하는 본인들의 어떤 그 자긍심인데 이게 무너진 거. 이러다 보면 거의 뭐 완전히 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가 참 아득한 일인데 다 지워라 그런 걸. 그리고 국민만 믿고 나는 강하게 마음 먹고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심신수련을 하는데. 네. 두 번째는 그 이제 청문회를 봤는데 전 굉장히 참혹한 장면들로 봤어요. 그 박대령이 죽음과 같은 시간이라 그랬고 또 이용민 중령은 정신병원에서 퇴원해서 일주일 그러니까. 만에 약 먹고 나왔고 그다음에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수사관들은 지금 거의 뭐 흐느끼고 뭐 난리도 아니었더라고요. 난리도 아니고 네. 거기도 마찬가지고 최혜병 어머니는 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삽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 많은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렇죠.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 가지고 절망과 좌절 네. 또 고통이 느껴지고 이 죽음과도 같은 시간.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의원들이 약간 흘려들은 것 같고 더 깊숙이 그걸 무게 있게 들어야지 이 청문회의 본질은 뭐 정치도 있고 뭐 사법 질서도 있지만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 청문회다.
이걸 조금 더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인간의 고통이 있다. 지금 이 순간도 자행되고 있다. 해병대는 거대한 감옥이다. 거기서 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박대령은 사실상 구속 상태다. 이런 부분들로 좀 다시 한번 이 인간의 고통이란 관점에서 청문회를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분들을 빨리 긴급구제할 수 있는 무슨 수를 써야 된다는 그 필요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청문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다뤄졌다는 게 난 굉장히 아쉽고 네. 지금이라도 그 사실상 조직에서 배척되고 낙인 찍히고 린치에 가까운 고통을 당하는 걸 중지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긴급 구제 이걸 좀 고민해 달라. 그런데 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서도 박대령 측의 얘기는 사람 하나 살렸다. 입법 청문회가.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골방에서 박대령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저기 뭐냐 거기 뭐 와이파이도 안 된다 그랬는데 인터넷도 안 돼요. 비싼 통신 요금 몰아가면서 유튜브 보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로 많이 보는데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그 KBS에 저 사사건 건 나가서 인터뷰한 이래로 한 번도 자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렇죠. 이 재판에서도 말할 기회를 안 준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청문회가 이건 박대령 표현 그대로입니다. 사람 하나 살렸다. 죽을 것 같았다. 그랬는데 거기서 그 본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숨통이 트이신 네. 거네요. 그야말로.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박대령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입틀막당에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국방위가 좀 나서서 네. 해병대를 방문해서 박대령이 있는 데를 확인하고 조치를 촉구하고 그 생존 장병들도 아무런 도움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전역한 병사 한 명은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이 이제 그 재판을 받는 동안에 유족 지원도 끊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편지에서 박 대령에 대한 여전히 명예를 회복해달라는 부탁이 왜 나오냐? 박 대령이 못 와도 다른 그 이상의 다른 진정성이 있으면 견디겠는데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역시 유족 지원도 안 했다. 이자들이. 오로지 모든 걸 입틀막으로 부대 관리를 하는 게 지금 1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다. 이게 난 두 번째 범죄라고. 네. 이게 2차 가해, 3차 가해, 두 번째하고 저 해병된 거대한 감옥인데 내가 이제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박 대령한테 전달한 거는 해병대가 거대한 감옥이 되고 린치를 가하는 집단이 됐는데 사실은 밖에 나오시면 더 큰 감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들의 심정이다. 아이고. 그러니까 네. 지금은 고난의 시간이지만은 홀로 겪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그 국민들의 처지 이것도 우리도 어쩌면은 우리는 더 큰 감옥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고 또 앞서간 선배들도 다 이런 고난을 겪었던 분들이 네. 내가 많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 굳건히 잡고 버티시라. 그게 이기는 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튜브가 입법 청문회 다음에 유튜브가 사람 살리는 거다. 이걸 알고서 우리가 방송을 하자. 이 얘기가 책임의식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네. 국방위는 뭐 하고 있냐고. 이런 실상을 청문회에서 봤으면 해병대로 쳐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입틀막당한 사람들, 뭐 고통받는 사람들 배척당하고 낙인 찍히는 이 거짓의 시간이 지금도 이어지고 휴대폰은 사라지고 이러는 것들을 이제 조금 보시고 긴급한 어떤 거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그렇죠. 이게 청문회의 다음 조치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핵심이 그날 그 국회 청문회가 법사위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과방위도 있고 그럼요, 네. 그날 이제 운영위도 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김용원 국군인권 보호관이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해가지고 뭐 정회 시간에 그 위원장하고 국가인권위원장하고 설전을 벌이는 아주 괴이한 장면이 그러니까요. 연상이 네. 됐는데 실제로 박정훈 단장 측에서 국가인권회에 그 긴급구제 신청을 했고 실제로 조사한 조사관들은 이거 당장 긴급구제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이 장관으로부터 전화 한 통 받고 통화했다는 거 그냥 아니에요? 기각시켜 버렸다는 그 거 아니에요. 이종섭 장관 전화였어요. 이종섭 장관의 전화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정훈 수사단장 하나를 소위 얘기해서 잡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다. 어디가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지금 보니까 장관하고만 통화한 게 아니라 차관하고도 하고 누구하고도 사방팔방 다 통화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더 부각시키고 강조한 입법청문회였고 결국엔 특검하지 않으면 이 마각을 다 드러낼 수가 없겠다라는 네. 국민적 동의가 생긴 청문회였다.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지만 그러니까 국민 마음을 대변하는 건 잘했어요. 막 호통치고 화내고 그러고도 당신이 삼성 장군이야. 그러고도 당신이 퇴장 나가세요. 뭐 이거에 대해서 네.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이 하루였다. 그거에는 굉장히 잘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조금 더 전략 회의를 정교하게 해서 아무개는 버럭 담당, 네. 아무개는 구제 담당, 아무개는 뭐 무슨 담당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했더라면 훨씬 더 이게 좀 하모니가 살아있는 그 네. 오케스트라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건 좀 부족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구성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번엔 국방위 차례인데 그 해병대 사령관이나 뭐나고 법사위 청문회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당신 그 청문회에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했다는 말 한마디 안 했다. 그렇죠. 네. 이런 지휘관이 나라를 지키면 그러니까 밑에 병사들이 명령에 복종할까? 네. 그리고 저는 뭐 육군의 병사로 갔다 온 사람입니다만 임성근 사단장은 참 흥미로운 인물인데. 임성근 사단장. 근데 그날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하루 종일 그 자리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들 방을 배정을 받았는데 받았는데 안 들어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가방 들고 휴대전화 하면서 4층 복도를 왔다 갔다 해요? 몇 바퀴를 도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임성근 사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운동까지 하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계속 사진 찍었어요. 아니 그런데 딱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서 그 지휘관한테 드는 느낌은 저 사람하고 전쟁터 나가면 내가 죽겠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한테 지금 본인이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치를 떠나서 군인의 문제를 좀 들여다보면 누가 이제 군인답고 참된 군인인가 하는데 저 지휘관을 따라가면 살 것 같아. 이런 게 좋은 지휘관이에요. 근데 저 지휘관을 따라가면 소모품처럼 희생될 것 같아. 이럴 때 같이 가기가 싫어. 그럼요. 아니 근데 국민의힘의 군 출신 의원들이 기자회견 했잖아요. 예? 그 정청래 의원 군대는 갔다 왔어? 라고 하면서 어디서 그렇게 대한민국 군인들을 대통령 그때 물어보면 될 문제 같은데 장군들을 말이야 조롱하고 네. 희화화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임성근 사단장 그다음에 저 이종섭 장관을 편드는 기자회견을 하고 그 박정훈 단장에 대해서 오히려 깎아내리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성우에 올라온 댓글도 하나 유명한 게 아주 네. 예비역 3스타가 올려가지고 저 훈련소에서 중대장이 얼차려 주다가 구속됐잖아요. 네. 그걸 비난하는 댓글이 올라왔어요. 아, 그 사람이 죽은 문제인데요? 훈련병이 사망한 건 그의 운명이다. 야, 이렇게 정말. 과실이 아니고 아니 운명이다. 이런 걸로 중대장 구속시키면 앞으로 훈련 체계가 어떻게 유지되냐 이거거든요. 얘긴즉슨. 정말 그러니까 놀라운 아. 발상인데요. 굉장히 대한민국 놀라운 군대 발상이죠. 이러면은- 그런데 일단 그 군인은 국가가 죽으라 그러면 죽도록 훈련된 존재라고 말하는 임성근 사단장이나 아니면은 그 이번에 예비역 그 3스타 민모 장군입니다. 그 아직도 실명으로 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사고 방식을 보면은 과거 이제 1950년대, 60년대 일제 잔재를 우리가 수입해서 네. 말하던 어떤 농업적인 근면성을 요구하던 시절의 군대, 소위 얘기하는 뭐 쌍팔년도 그 이전 군대, 쌍팔년도 군대지 그러니까 그때 이승만 때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저를 떠올리게 하는 아주 정근대적인 어떤 군사 문화가 우리 예비역 사회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면 저런 말이 나오는 거고,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거죠. 그냥. 저런 네. 말을 또 보면서 군의 지휘권은 성역화 시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사법 질서보다 자기는 위에 존재한다는 특권 의식에서 이런 어떤 방어 논리가 나오는 건데, 그다음 막상 국방위가 열릴 때 이제 장군들 쭉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제일 개 잡듯 잡는 사람이 예비역 장군 출신 국회의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웬만 니들보다 선배인데 하면서 항상 인간적인 모면은 그 사람들이 줘요. 아, 전에 왜 이진 사무용 군번줄 차고 왔어? 전부 군번줄 꺼내봐. 그러니까 김태형 국방장관이 놀래가지고 의원님 이제 그만 좀 하시죠. 그러니까 더 화를 내. 그래가지고 거의 혼자 뭐 낯술 처먹고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후배들한테 비는 그거 다 예비역 장군들이고 네. 내가 국방위에서 무슨 예산 소위나 뭐나 할 때 장병들 처우 개선 좀 해주자 뭐좀 항상 반대하는 게 장군 출신. 장군 출신. 야, 그런데 그 논리가 아니, 뭐냐면은 병사들은 고생해도 된다는 거야. 아니 저희 어머님들 아들들 군대 보내지 맙시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우리는 모병제 아니라 징병제예요. 끌려가는 군대입니다. 맞습니다. 누가 네. 아니 어느 집 아들인들 다 귀한 집 자식들인데 누구네 집 자식인들 군대 보내고 싶겠습니까? 나라에서 불러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군대인데 그거 다 불복종 운동 해버리자는 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경이라면. 아니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군대에 아들 보내서 그러느니 차라리 감옥을 보내는 게 낫지 군대를 낫지. 보내는 게 낫겠어요? 네. 아, 그 민모 장군 화나게 지금 만들고. 임성근 남의 집 사단장의 저런 어떤 논리와 예비역들 국민의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막바지 분수령에 와 있는 거예요. 저분들만 없어지면 돼요. 저분들만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옛날에 인해 전술 하듯이 고지전 하듯이 소모전으로 전쟁하는 시대도 아니에요. 그런 군대 문화가 필요가 없어요. 써먹을 데가 없고. 그런데 내 여기서 이제 요거 언론에 안 나간 얘기 하나.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갑자기 귀가 쫑긋하는데요. 네.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최근에 일부 언론의 보도가 공수처가 임성근 사단장의 휴대폰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저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기사가 딱 한 개가 나왔어. 네. 그 뉴스버스예요. 그런데 제가 실상을 알아보니까 비번을 아직도 못 풀었더라고. 임성근 사단장의 비밀번호를. 그러니까 아, 옛날 한동훈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국가가 거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자 현역 김계환, 임성근이 차마 업무폰을 없애지 못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업무폰은 못 그런데 없앴겠죠. 저기 김계환 사령관은 파일을 삭제하면 되겠지 하고 했다가 포렌식으로 다 들통났어요. 네. 그 다음이 임성근인데 임성근은 그걸 봤거든. 그래가지고 휴대폰 비번을 복잡하게 걸어놨다. 그런데 공수처에 협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뭔 얘기냐. 국회 나와서 증언을 거부하는 건 공수처 핑계를 댔어요. 네. 내가 공수처 피해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진술할 얘기하기 수가 어렵다. 없어요. 네. 그러면 공수처에 가서는 진술하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이 얘기가 성립이 되는 그렇죠. 네.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에 가니까 더한 일이 벌어진 거야. 여기서는 묵비권뿐만이 아니고 아예 증거인멸을 해놓은 걸 갖다가 접근을 못하게끔 해가지고 이자들이 어디서 코치를 받았는지 해가지고 공수처가 지금 임성근 그 행적을 파악하는데 무진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내가 오늘 드리는 키워드가 스모킹건이에요. 그렇죠. 네. 그 휴대폰이 스모킹건이라고. 그러네. 무슨 스모킹건이냐? 네. 임성근의 로비 행적. 아. 거기에 다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단서들이 있을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네. 임성근이 이것도 청문회 이후에 나온 거지만 저기 작년 7월 28일 날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저 해병대 수사단이 8명 혐의자를 막 네. 확정하던 무렵이고 이제 해병대 사령관한테 보고한 날이에요. 네. 그날 임성근이 박정훈 대령한테 수차례 통화 시도를 했다. 아, 진짜요? 그런데 박정훈이 안 받았다. 피의자니까. 네. 이 전화는 그냥 아예 그리고 밑에다가도 지시했다. 이 전화는 받지 마라. 박정훈 전화 받지 마라. 아니, 임성근 전화를 받지 전화 마라. 네. 아. 박정훈 대령이 지시까지 했다. 아.
이래가지고 저기 저 차단해 버렸어요. 네. 얼마나 임성근 급했으면 그때 전화하고 아. 뭐 그러면 여기 통화가 안 되면 포기했을 것 같습니까? 다른 데 전화합니다. 사방 군데다가 그러면은 이때 또 저기 얼빠진 김계환 사령관 밑에 정훈공보실장은 임성근이 사의 표명했다고 또 언론 표현을 했어요. 맞아요. 실제로는 이러고 있었는데 아. 실제로는 구명을 하려고 네. 난리였는데 그랬는데 그 휴대폰에 비번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박지원 의원이 매불쇼에서 또 깜짝 놀랄 의혹을 제기했어요. 작년에 8월 2일 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이종섭 장관한테 윤석열 대통령 전화가 3번 간 거는 다 알고 계시죠. 네, 이미 알려져 있죠. 관저에서 한 걸로. 네. 근데 박지원 의원 얘기는 그 중에 한 통화 정도, 뭐 일부라 그랬는데 실제 대통령 동선하고 그 휴대폰 위치가 안 맞는데 하나 정도는 대통령 휴대폰을 다른 사람이 거르는 거 아니냐. 그러면 관저에서 다른 사람이 거를 만한 사람이 누굴까? 한 명밖에 없는데. 이거는 아니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비슷한 얘기를 들으셨어요? 예,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건은 대통령의 전화기로 전화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통령이 전화를 직접 했을 거라고, 즉 자기 전화니까 자기가 직접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정을 다 하고 있는데 대통령 전화기 사건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전화기로 딴 사람이 사방팔방 전화해서 이런 사달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면 이 개인폰 쓰면 안 된다라는 인식 정도는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특히 업무 지시할 때 비화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화기가 막 여기저기 움직였다? 과연?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앞으로 전화기 2개면은 진상 다 깔 수 있다. 네. 임성근과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만 휴대전화. 확보한다면 네. 이 2개면은 충분하다. 왜냐하면 거기서 의심스러운 상대가 의심이 되는 것들 전화번호 조회해 보면은 거기서 어떻게 정보가 흘러다녔는가를 추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막바지에 온 거예요. 이게 이제 특검부터 가능할 거라고 봐요. 네. 저는. 그러니까 결국 저기 공수처 가서는 저 증거인멸하고 묵비권 행사하거나 아니면 부인하고 네. 국회 와서는 공수처를 핑계 대고 증언을 거부하는 야.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지금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현장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얼마나 낯이 두꺼운 사람인가라는 걸 확인했냐면 그 증언을 하는 이분이 이제 선서를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증감법에 따라서 본인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이제 그 질의응답이 오고 갔는데 작년에 마리논 행사에 본인이 이제 그 이종섭 장관이 참석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당일날 네. 본인 바로 앞에 임성근 사단장이 있었는데 그날 행사에 이종섭 장관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있었는데. 자기도 있었는데. 네. 근데 이종섭 장관이 안 와서 어떻게 했냐면 그 공훈정보장관과 하는 사람이 정원공보실장. 대독을 했다는 거예요. 장관이 오지 않아서. 축사를. 네. 그랬는데 장관 주관 행사였고 장관이 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임태훈 소장이 현장에서 이 사람 위증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그게 돌아가지고 민주당 의원 질의. 그러니까 현장에서 눈 똑바로 뜨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회로는 불가하다.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 위증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조사를 통해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것도 고발 조치해서 처벌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 아니 버젓이 사람들이 다 보고 금방 검색하면 알 수 있는 사실을 거짓말을 하더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 모른다 그랬거든요. 네. 뭐 고섭, 맞아요. 이종호 등 모른다 그랬는데 모른다. 자, 이 부분도 진실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가 너무 많은 기대를 처음부터 걸어서는 안 됐지만 네. 중요한 세 가지 성과가 있어요. 첫째, 이거는 사람에 관한 청문회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살았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이런 성과입니다. 앞으로 네. 청문회도 이렇게 드러내줌으로써 우리가 사람들의 진정성을 알린다는 자체가 성과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이 최상병 문제가 시끄럽다, 뭐 대통령이 장난쳤나 봐 이런 정도로 하는 평범한 시민들, 또 지방에서 약간 뉴스가 늦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한테 이 청문회가 보여주는 효과는 우리야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뭐 새로운 게 없다 그러지만 이분들은 달라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지방에서 오는 전화를 많이 받아요. 충청도, 경상도. 야, 충청도. 왜 그러냐? 저기 뭐냐면은 전부 놀란 게 이거 이 정부 끝난 거 아니야? 또는 뭐 저 말하는 게 다 진짜야? 아, 청문회 보고 처음 알아서. 그렇구나. 아니 처음 알았다기보다도 이렇게 보여지는 건 우리도 처음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여론에 미친 효과가 의외로 굉장히 파괴력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저기 약한 고리는 유재은 신범철이구나. 이게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공수처가 유재은 잘 봐야 돼요. 법무관리관은 그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예 작정하고 나온 것 같아요. 진실을 말하기로. 적어도 그날 이첩 예, 당일에 그 예. 문제가 다 있었는데, 얘기하잖아요. 다는 아니고 약간만. 네.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관계된 데서. 그렇죠. 본인이 유리할 수 있는 대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대목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하게 빠지고 뭐 네. 이러지만 그래도 그리고 이제 신범철 차관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영부영하다가 대통령하고 통화한 네. 것은 기록 회수와 관련된 것이었다. 물론 그러니까요. 나중에 말을 바꾸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 그거는 빼박인 거죠. 빼박이죠. 빼박이고 증거가 나온 납작물이. 거죠. 네. 아니 그런데 신범철 차관은 이 정부에 삐져 있어요. 지금? 그리고 국민의힘 탈당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분은 저 탈당했고 다 이기는 선거를 진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원래 천안갑에 공천 받아갔을 때 그거 좋은 지역구였습니다. 다 이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해병전후회가 선거 기간 내내 방문해서 네. 방문해서 낙선 운동한 거예요. 유세장을 따라다녔고 네. TV 토론이 다 최상병 건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이 건이 본인 선거에 치명타를 줬다고 생각할 개연성이 커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응징선거, 심판선거라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는 그 지역을 믿었거든. 그런데 여기서 받은 영향이 컸고 때마침 런종섭 사태로 지지율이 뚝뚝 떨어진 거는 본인도 그걸 다 봤던 거고 이렇게 보다 나니까 결국은 저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일 다 했다가 나한테 얻어지는 거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낙선과 네. 굴욕. 그래가지고 아주 기세 좋게 탈당해 버렸어요. 그리고 메시지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심리의 연장선에서 그 문제의 발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정부에 삐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역시 약한 고리는 신범철과 유재은이다. 유재현이다. 이 둘이 약한 고리다. 이게 확인된 게 성과예요. 이건 앞으로 공수처에서도 뭐 유념해서 봐야 되고 사실 저 사람들 술 몇 번 사주면 얘기할 것 같아. 진짜로. 밥 사주면. 또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원래 좀 술 좀 사주세요. 아신다면서요. 신청하는 같은 경우에는. 네. 차관 잘 사실 알고. 방송 네. 많이 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심성 자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법을 너무 몰라. 이 사람은 국방연구원의 그 정치학 박사로 여태까지 한미 동맹이나 뭐 이런 거 분석했던 사람이에요. 그 너무 몰라 이쪽 세계를. 그러니까 당한 거예요. 그리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그렇죠. 진보 성향의 법조인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온갖 회한이 지금 많을 그럴 따름이고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가 열흘만 있으면 열흘도 아니에요. 이제 5일만 있으면은 일심에 가는 상황이죠. 국방부에서 네. 임기가 끝나. 연장 신청도 안 해. 이거 저 신범철이 탈당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역시 약한 고리다. 저도 현장에서 두 분을 만났어요. 두 분 다. 아니, 그러니까 네. 지나가다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정회하고 석식 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범철 차관은 이제 정회하면서 나오다가 벗고 그 다음에 이제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석식 후에 이제 입장하는 거를 봤는데 둘 다 표정이 매우 안 좋고 굉장히 난감한 표정이었고 어깨가 다 처져 있더라고. 사실 신범철 차관은 저도 방송 앞서거니 뒤서거니 많이 그렇게 뵀던. 뵀어요? 아니 그럼요. 네. 많이 뵀던 분인데 이게 눈을 마주하더니 이렇게 슬쩍 저 방송은 안 돼. 인사하기도 어려워. 약간 이런 거였는데 저도 네.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청문회가
드라마로 표현을 하자면 상당히 슬픈 인간적인 고뇌가 있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다 했다가 결국 나만 바보 된 거죠. 바보된 네. 상황인 사람들이 그냥 보이더라. 반면 정말 악당들도 보이더라. 예, 임기훈 국방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니 대통령 경로를 국가안보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화낸 게 왜 안 보여요? 그래서 발언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대통령과 같이 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누군지가 보이더라. 예, 이종섭 장관,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버틸 걸로 보인다. 네. 그러니까 이종섭도 처음에는 다들 근데 오늘 우리 이 기록해서는 얘기만 해요? 이종섭 장관의 지시인 줄 알았는데 네. 그건 네. 벌써 본인이 빠져나갔어요. 그게 여태까지 이제 유재은, 임기훈 전화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된 진실 게임으로 밝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딴배 탄 거예요. 지금 지키는 사람은 현역 군인인 임기훈과 김계환 사령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먹잇감을 줘요. 그러면 닭 모이 먹듯이 쫓아가서 쫙 먹어. 네. 지금 벌써 몇 번째냐고. 네. 어. 그렇죠. 임기훈 비서관 또 이제 국방대 총장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김기현 사령관도 사령관직 유지하고 있고 박정훈 대령만 바보처럼 지금 검찰 수사받고 지금 구속될 뻔하다가 면하고 지금 이렇게 재판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왜 아까 제가 이게 일반 장삼이사들한테 이 청문회가 충격적이냐 이렇게 하는데 확실히 우리는 맨날 뉴스를 달아서 몰라. 일반인의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청문회는 너무 충격적이야. 네. 와, 저렇게 말했다가 뭐 법 지키고 뭐 이관했다가 저렇게 고생을 한다고? 그리고 쟤는 승진한 애라고? 뭐가 이게 막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아무리 조금 뭐 뉴스에 몰입 안 하고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 혼자 지랄 연병을 했구만. 이런 짐작은 드는 거고 단계마다 존재감이 느껴지니까 네. 야, 한 명의 과대망상이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구나. 법이고 시스템이고 웃구나. 뭐 이런 느낌들이 이제 서서히 다가가기 시작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아무도 말리지 않았구나. 아. 여기 뭐 별 3개, 뭐 장관, 차관, 무슨 관리관, 뭐 이러면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높은 자리인데, 그렇죠. 저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사관학교 나오고 해서 높은 공무원들도 권력 앞에선 쪼는구나. 제동을 전혀 못 걸었으니까요. 아무도 네. 직언하지 않았다. 단 한 명도. 이렇게 보니까 이런 정권이 이거 오래 가겠어? 뭔가 이런 반응들로 연결이 됐다는 게 이번 청문회 이후에 상당히 변화된 특징이에요. 그래서 특검에 대한 여론은 일단 둘째 문제고 그 내용이나 이 질이 문제거든요. 감성이라는 게. 네. 그래서 지금 뭔가 이제 민주당이 특히 국방이나 다른 상임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람에 관한 청문회다 하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후속 조치를 빨리 해줘야 네. 이 분위기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민주당 취재하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지금 그 국정조사하고 특검 투트랙을 동시다발로 좀 돌려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 네. 그런데 이제 1차 청문회하고 2차 청문회하고 3차 청문회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국회 저 법사위가 또 코미디를 오자마자 연재 시끌시끌 오자마자 공부전쟁. 유상범 네가 더 공부 잘해 내가 더 공부 잘해 공부는 내가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서울법대 예, 유상범 의원이 여기서 아주 법사위 회의장이 빵 그러니까요. 터졌습니다. 네. 나이 50 넘어가지고 지금 아직도, 공부 얘기 네. 네가 1등이야 내가 1등이야 이거 그게 바로 이게 검사 본질이에요. 정권의 특징이요. 너무- 다음부터는 상임위 출석할 때 성적표 갖고 나오기로 합시다. 나 너 자신 어떻게 있으세요? 써요? 그랬죠. 예? 아니 나는 학사 경고 많이 받았어. 아니 공부는 포기한 사람이지만 내가. 아니 그러니까 진짜 창피한 수준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의 그러니까 수준이. 공부 얘기하면 공부는 내가 더 아니 거기서 공부는 법률에 대해서 얘기한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런 논쟁을 지금 그게 진짜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굉장히 그것도 동접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웃게 만든 법사위였다. 그러니까요. 오자마자. 예.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시 또 뭐 여야 간의 공방전으로
뭐 파행을 계속했다 이렇게 가면 논점이 또 이탈하게 되고 쟁점이 흐려집니다. 물타기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공부 논쟁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풀 벗겨서 정말 진실된 상황으로 돌아가려면 당장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국정조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네.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상임위 상임위 차원에서 차원에서. 하는 게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요. 사실상 이거는 어렵겠죠.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그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데 법사위는 가능하지만 국방위는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27일, 위원장이.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제 목요일 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이 맡아서 하게 될 텐데 그렇겠죠. 국방위원장은 또 국민의힘 몫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이 작심하지 않으면 열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급한 것은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돌리고 그리고 빠르게 7월 4일 날 이번에 임시회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 전에 최혜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통과를 시키고 보름간의 이제 거부권 기간에 대통령이 또 바로 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재의결이 되면 그때는 이 법을 어떻게 할 건지. 근데 하여간 국정조사하고 특검 투트랙을 동시다발로 돌린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현장 취재의 달인 장윤선 기자님의 현장 막전 막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였어요? 아니었는데 네. 예, 최상병 특검법으로 네. 꼽았습니다. 운명은, 네. 예, 뭐 앞서도 이제 쭉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발의가 돼서 그렇죠. 네, 내일 처리가 될 거예요. 그렇게 수순상. 예, 네.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뭐 야유와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국회의장의 의사봉을 쥐는 순간 이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처벌받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것이고 따라서 뭐 지리한 뭐 필리버스터 전국이 이어질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취재해 보니까 3시간 단위로 조를 짰더라고요. 예, 3시간 단위로 조를 짜서 뭐 가나다 순으로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임위별로 시간대를 마크했어요. 그래서 국회 과방위는 시간대가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새벽 4시에서 7시. 매우 졸린 시간을 뭐 추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맞게 됐다. 그래서 아마도 끝나는 순간부터 릴레이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도 짜겠죠. 그리고 아마도 조국혁신당 그리고 개혁신당, 정의당,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 뭐 원내에 정의당 진출한 모두 정의당이 아니라 뭐지? 사회민주당, 진보당, 뭐 네. 기본소득당 이런 의원들이 동참을 하게 될 거고 방금 전에 야7당이 연대해서 국정조사 요구도 기자회견을 했어요. 언론 장악, 방송 장악과 관련돼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하겠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도 7월 안에 국정조사가 이어질 텐데 뭐 여러 가지 막 번잡한 내용을 종합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더 드릴 설명이 없을 정도로 증거는 많이 나와 있고요. 저는 핵심 중에 하나가 어제 나왔던 02-800-7070. 네. 예, 그 전화와 관련해서 취재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로 문화방송 기자가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걸어서요? 전화가 네. 확보됐을 때 김정민 변호사가 전해준 바인데 네. 이 전화를 했을 때 누군가 받았는데 여성이었고 흡사 뭐 가정집 같은 느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컨대 뭐 어디 뭐 안보실입니다, 뭐 어디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화 소속을 받아서 밝히겠죠, 보통은. 네. 거기가 어딥니까라고 했는데 왜 물었냐는 식으로 우물쭈물하다가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진짜요? 당황하고 예. 네. 김정민 변호사한테 한번 취재를 네. 해보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김정민 변호사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건 이제 문화방송 기자인데요. 여하튼 그 다음에 이 전화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눌러봤거든요. 혹시 네. 취재해 보셨어요? 눌러보셨어요? 아니 사실 저도 안 받아요. 들어봤습니다. 전 네. 눌러봤는데 전화를 안 받아. 계속 안 받아요. 4,200번도 아니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냐. 예, 도대체 이 전화가 누구냐.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02-800-7070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00초에 돼서 네. 2분 48초간 통화를 그게 했는데 이종섭 장관하고 한 이종섭 거죠? 장관에게 네. 처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하고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하고 또 임기훈 비서관이 강희구 부속실장에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8월 2일까지 누구죠?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56명이 3,667통의 통화를 했다라는 정말, 거거든요. 예, 횟수가 다 그러면 굉장히 대단합니다. 많은 통화와 뭐 텔레그램과 문자와 이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이 상황을 없던 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법 통과시켜서 특검하지 않으면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누가 전화를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 전화를 정말 대통령이 했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전화기로 다른 사람이 전화를 걸었던 것인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 번호에다 국가 기밀이라는 표딱지를 붙이고 그 회선 교체 작업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분 또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대통령실 근무를 좀 해보셨잖아요. 회선 교체 작업 번호를 그렇게 자주 바꿔요? 이렇게 필요하면은 바꾸는 건 일도 아니겠죠. 네. 그런데 일단은 사건이 벌어지고 언론 취재가 들어간 이후에 바꿨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시점적으로.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벌써부터 이제 은폐 의도가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약간 뭐 그 3천 몇백 회 그거는 이제 더 좁혀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통화한 거에 대해 정진석 비서실장 답변은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아니, 과거랑 비교해 보면 되겠죠. 금방 나오겠죠. 아니, 예. 비교할 필요도 네. 없죠. 전화기 통이 난리가 났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정상입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어떤 답변에 보면은 할 말이 없구나. 저는 느껴지던데 할 말이 없구나. 바닥났구나. 지금 저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이에요. 네. 해명을 못 해요. 아니 해명이 얼토당토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청와대에서 8년간 근무했던 윤건영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네. 사실상 부속실장의 전화는 이건 대통령이 찾는 거기 때문에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알려진 7월 31일 날 강의구 부속실장이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 무려 6번 통화를 하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천재지변이 났다. 사실상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면 국가적 위기다. 부속실장이 네. 예, 부속실장이 그것도 국방비서관에게 6번이나 통화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그거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천재지변 사건이 365일 매일 벌어진다는 건데 그걸 납득할 국민들이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부속실장은 문고리 아닙니까? 문고리. 예. 문고리죠. 이럴 경우는 있죠. 예컨대 국방비서실이 주관하는 실무 책임을 맡은 대통령 행사가 그때 막 벌어져서 상황 확인이 막 긴박하게 돼야 될 때라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사실은 이 최해병 건에 대한 보고 말고는 국방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통화가 잦으냐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이 문제는 저번에 해병대 예비역들의 골프 카톡방하고 연관시켜 보셔야 돼요. 그 카톡방은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로비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네. 이게 그 하나의 어떤 여러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카톡방은 그 사람들 간에 수없이 많은 소통의 극히 일부예요.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곧 수사기관에 예. 공수처에 제보될 걸로 저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속실장의 전화라는 거는 대통령한테 뭘 보고하고 대통령한테 보고 내용을 체크해서 올 수 있는 전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11시에는 대통령하고 국방비서관이 직접 대화를 하는데 그걸 뭐하러 그 누구 8시 시켜서요. 50분부터 예. 챙깁니까? 예. 어차피 곧 다 나올 건데. 그런 것보다는 그 동향을 체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고가 어떻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해병대 알아봤고 김기한 사령관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 첫 통화까지는 평온했어요. 두 번째 통화부터가
좀 이제 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 됐고 세 번째가 이제 저기 그 두 번째 통화가 끝나고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렸거든요. 네. 이때 우당탕탕했고 그 다음에 끝나고 막 조치가 벌어질 때가 뭐냐면 임성근 사단장이 보직 해임이 취소되고 네. 휴가 처리될 때거든요. 그런데 12시가 넘은 시각에 그 결과를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정상 근무하기로 했다. 그런데 장관이 휴가 처리하라고 지시한 거는 2시 20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먼저 해병대가 저기 뭐냐 임성근 사단장 휴가 처리를 12시 47분부터 시작해 50 몇 분에 끝나냐고. 사전적으로. 네. 장관 지시보다 빨라요. 음. 사단장 그 사단장이 어디선가 연락을 받고 급히 휴가 신청을 한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네. 그리고 장관 지시는 나중에 나온다. 네. 지금 확인된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장이 그 휴가 처리하는 그 시간에 부속실장하고 임기훈 비서관의 세 번째 통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녁 때는 이제 완전히 정상화됐다는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단장이 완전 업무 복귀했다. 이거를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5통화는 그런 게 이제 그 단순히 안보실장이나 대통령한테 대한 보고가 아니라 대통령을 우회하는 보고를 의미하는 거지. 대통령을 우회하는 보고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카톡의 주인공들 해병 5명, 그 중에 이제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더 있어요. 등장인물이. 그래서 그 카톡방은 골프를 하려고 5명인 것이지. 네. 그게 이제 군인들하고 섞여 2개 팀으로 나누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민간인 둘, 군인 셋, 군인 셋, 민간인 둘. 더 이렇게 있다면 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러면? 거기는 골프 팀을 얘기한 거고 이 로비 공동체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크다는 거죠. 규모가. 카톡방이 또 있다. 아니 카톡방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카톡방도 필요가 없지. 아는 네. 사이니까. 예. 그래서 핵심은 블랙펄 거기 주체가 김건희 여사예요? 그쪽에서 네. 그 이종호 사장뿐만이 아니라 네. 그 주변 네. 그 주가 조작 세력 전체까지 넓혀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은 제가 알려드립니다. 아니 뭔가 또 예고편처럼 지금 네. 감질마당이 끝날 때 다 되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다음은 취재 편의점에서 금요일에 그때까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통화한 내역과 네. 부속실 또 김건희 여사 이렇게 한번 보면 의미 있는 이제 스토리 라인이 하나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건데 이걸 자꾸 보수 패널들은 방송에서 만나면 나보고 소설이라 그러는데 네. 소설치고는 재밌지 않나? 그리고 왜 자꾸 나오냐고 파면 팔수록. 네. 소설이면 어느 정도 선에서 끊겨야 되는데 이 사건은 파면 팔수록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결국은 이제 공수처가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네. 뭔가 관련해서 그런 절차들이 좀 이렇게 속속 진행되고 있는 거지 알려지는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는 느리죠. 실망스럽지 네. 속도는. 네. 근데 공수처도 이제는 뉴스가 게릴라식으로 터지니까 그쪽도 당황스럽죠. 이거 챙겨서 세세하게 봐야 되는데 네. 본인들도 모르는 내용이 밖에서 먼저 터진 게 나오니까 여태까지는 뭐 재판이라든가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라든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기사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 네. 근데 저는 뭐 공수처의 수사는 아시는 것처럼 검사 넷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내용을 이제 초반에 확보를 네. 했다는 거고, 임성근 사단장의 휴대전화도 중요 변수고, 그리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하시라도 압수수색을 해서 도대체 무슨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여론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수사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참 그 공교롭게도 오동훈 공수처장이 공수처장, 온 다음에 뭐 안 나와요. 보도가 안 나와. 보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길이 막히고 있나 이제 이런 네. 의심도 좀 드는데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고 좀 판단에 필요한 정보들이 확인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특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특검 요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네. 저는 국민적 여론은 탄핵 동의 청원으로 뭐 많이 더 모일 수밖에 더 없다. 끌어올라서 예. 결국은 그 숫자는 예, 늘어날 그렇죠. 것이다. 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대통령 주변에서 특히 여당에서 법이 위반된 게 없으므로 탄핵은 못 갈 것이다라는 것은 그냥 법조인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민들이 정말 들고 일어나서 거리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거를 감당이 될까? 제가 윤석열 정부 초기에 국민의힘 주변 취재했을 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는 길바닥에 사람 모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새로운 현상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 그때도 이렇게 할까? 그때는 또 수그리는 방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또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네, 들게 합니다.